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먼인 창조 특강 릴레이 네 번째 시리즈로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특강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전 오늘 특강 사회를 담당하게 된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 부원장으로 있는 방청록 교수입니다. 네, 오늘 특강을 위해서 먼저 장순웅 한동대학교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존경하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쿨에서 주관하는 2021년 휴먼인 창조 네 번째 강의의 강연자로 모시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우리 대학교를 위해 강연자로 승낙해 주신 반기문 총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 총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예교장관을 역임하시고 이후에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셔서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와 인류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의 업적과 평가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널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도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바로 이 장소가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반기문 총장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대사님들 모시고 또 개원을 하였으며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 명예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홀리스틱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을 목표로 개원한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에서 오늘처럼 뜻깊게 강의를 갖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반기문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유산과 국제적 기여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강의를 듣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 여러분 외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팔, 페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루안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8개 국가의 9개 기관에서 총 291명의 인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한동인들이 글로벌 시대를 세계 시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또 나아가 국제사회와 인류 평화를 위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를 대하여 많이 느끼고 또 배워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동대학교가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한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임을 이 강연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길 그레이스쿨 유증근 명예원장님, 퍼넬 원장님, 또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방청록 부원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 원장을 맡고 계시는 에드워드 퍼넬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Good evening. It's a great honor to once again welcome the 8th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an Ki-moon, to the Kim Young-gil Grace School. We are especially honored that he would take time from a very, very active schedule to speak to students here and throughout the world and to answer our questions. Few countries in the world have matched Korea's success on so many fronts in the past 60 years. And few people in this country, in Korea,
or anywhere have contributed to their nation's standing internationally a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From his college days to the present, he has been tireless in his activities on behalf of his country and the world. The Kim Young-gil Grace School, where we are this evening, is a joint venture between Handong Global University and UNAI Academic Impact. Secretary General Ban launched the UNAI initiative 10 years ago through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t the United Nations. It is thanks to his insight and his initiative that we're here this evening and participating at universities throughout the world. Secretary General Ban, though, is not a person to rest on his accomplishments. He continues to look to the future, Korea's future, and the world. He asks the question, how can this country, how can Korea do even more in light of its current status, its current position in the world? And how can our students, both here at Handong and at universities participating throughout the world this time, contribute to the world's needs? Once again, we're honored to have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peaking with us this evening. Let's have another round of applaus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장순웅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특강에는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팔에서 142명, 페루에서 61명,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24명, 우즈베키스탄에서 40명, 루안다에서 11명, 몽골에서 11명,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또 여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소중한 강의를 저희들에게 해주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제8대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직을 그동안 수행하시며 또 국제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의장을 맡고 계시고 특별히 한동대학교 반기문 글로벌교육원 명예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때 특강 제목은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 기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특강을 해주실 반기문 사무총장님 시작하실 때 저희들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저희들이 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한동대 학생들 그리고 개도국에서 참석한 8나라의 그 개도국에서 참석하신 학생들과 함께 이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신 장순웅 총장님, 또 에드워드 퍼넬,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 원장님, 또 방청록 부원장님, 그리고 특별히 유중근 UN 아카데믹 임팩트 코리아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 여러분들과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포스코를 방문했다가 학교에를 들려서 장순웅 총장님도 만나고 또 퍼넬 원장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점심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때 좀 여러분들 좀 만날까 했었는데 코로나이란 그 방역 조치로 해서
강의가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동대학은 그 사람의 그 인성을 아주 중시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김영길 그 초대 원장님께서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 슬로건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세계 시민 정신과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티즌십, 제가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반기문 센터 on 글로벌 시티즌십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유엔에 있으면서 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진정한 의미의 이러한 글로벌 시티즌, 글로벌 리더를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순웅 총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그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는 한동대가 인천상을 또 수상하셨는데 이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들과 장순웅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한동대에서 제가 그 강의를 몇 번 할 때에 글로벌 리더십,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파리 그 기후변화 협약,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글로벌 시대 한국의 위상과 그 국제적 기여,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이라는 그런 식민지 6.25 전쟁이라는 그 참혹한 그 과정을 거쳐서 맨날 외국에서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이러한 그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자주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우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겸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한국의 그 GDP가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1인당 국민소득도 국민총소득도 그 코로나로 해서 약간 줄었지만은 31,00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그 G7 국가에 속한다는 이태리보다도 앞서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곁에 있어서 좀 인식을 잘 못하지만은 삼성의 휴대폰, 반도체, 현대자동차, LG의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 LG의 TV나 냉장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사람 죽여도 잘 끼지도 못한다고 이런 그 소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그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할 때에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SK 이런 그 국가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감사하다는 말을 3번씩이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하고는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이런 때였죠. 미국 사람들만 보면
막 자동차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초콜릿을 달라 이제 헬로 헬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다가 1996년에 이미 그 세계 그 부자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국은 그 영어로는 그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이라고 그러는데 국제개발 원조위원회에 회원국이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그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인데 부산에서 그 세계 개발 원조 총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그 정상들이 부산에 와서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조를 주는 이런 나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원조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회의를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영어로 그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런 그 국제 회의를 조직하기도 이렇게 하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 국제기구에 진출한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한 것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 잘 모시겠는데 그 2001년에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하시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께서 유엔 총회 의장이 되셨죠. 유엔 총회 의장.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 총회 의장은 이 좀 그 조직적으로 보면 조직계 서열로 보면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상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1년간 맡은 거죠. 전 세계의 그 의장이 되신 거죠. 그다음에 고 이종욱 박사 돌아가셨습니다만 2003년부터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계시던 송상현 교수님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그 국제형사재판소 인터내셔널 그 크리미널 코트 상당히 이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공수처 같은 데죠. 공수처. 우리나라의 공수처 같은 게 국제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그 지도자들급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쟁 범죄나 뭐 이 여러 가지 이 대량 살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륜에 반하는 범죄 이런 걸 갖다 저지르면은 거기에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그 거기에 재판소장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국제의 그 법률 관련 그 재판소의 그 소장이라든지 또 재판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그 한국과 일본 간에 그 오염수 처리 문제 갖고 많이 문제가 있는데 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제 그 해양 재판소에 좀 제소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그 백진현 서울대학 교수가 국제해양 재판소의 재판소장을 했죠. 작년까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재판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권옥원 판사라는 분은 구6.5 전범재판소 그 밀로세비치라고 아주 참 악명 높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재판하는 그 부재판소 재판소 부소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그 아니 있고 지금 현재로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있는 분은 임기택 씨라고 그 국제해사기구 IMF의 사무총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연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종량 씨라고 이전에 이 경찰 간부입니다. 이분은
세계 그 인터폴의 총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폴 알죠? 세계 그 범죄자들을 그 수색해서 이 처벌하는 이런 기구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경찰관이 그 총재로 되어 있다 등등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이 황철규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등검사장급인데 세계 검사협회의 회장으로 되어 있죠.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 경제 이런 데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사 사법 이런 데에서도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예를 들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에서 가장 그 막강한 그 세계 평화와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을 우리가 벌써 2번이나 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가려고 막 힘을 쓰는데 상당히 힘들죠. 우리가 올해가 유엔 가입한 지 30년 되는데 벌써 2번을 했다. 그 다음에 유엔 그 지속가능발전준비위원회의 공동의장도 하고 유엔 여성기구, 유엔 위민의 집행이사회 의장, 에코속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이런 것도 계속 그 역임했다. 또 우리가 국제 평화를 위해서 유엔 그 피스키핑에도 많은 군대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부 수단의 한빛 부대, 레바논의 동명 부대가 거기에서 지역의 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참 자랑스러운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도약을 했지만은 문화, 스포츠 이런 데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K-팝 이런 것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됐었을 때는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이제 10억 뷰를 했는데 최근에 BTS가 그야말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르고 우리가 지금 팝 문화의 그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화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 비슷한 상을 4개나 휩쓸었고 또 최근에 윤여정 배우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자 배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2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또 이 골프도 여자 골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사실 우리나라 여성 골퍼들이 전부 다 골프샵을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세계 올림픽에서 피겨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75년 됐지만은 이처럼 그 위대한 여정, 현대사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그 큰 그 역할을 한 것, 우리 모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부심만 갖고 그러나 존경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그 기탄 없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학생 여러분은 한국의 위상이 이게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런데 그러면 실제상 우리가 세계의 경제 사회 발전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계신 혹시 그 외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가 세계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고 세계의 그 10대 경제 대국인데 유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일종의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이 재산세다, 소득세다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내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3개 중에서 11번째로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억 2,600, 2억 한 3천만 달러니까 그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세계에서 11번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는 것은 미국, 중국, 뭐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데 11번째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소위 그 사업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도국을 돕고 그전에는 이걸 영어로는 그 voluntary contribution.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 내는 건 assessed contribution. 이거는 세금을 딱딱 정해서 내니까 assess 돼서 내니까 모든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voluntary contribution. 얼마나 사회에 공헌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발적인 기여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발적 기여금 하니까 예산 당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사업 분담금이다. 말을 이렇게 고쳤지만은 하여튼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얼굴이 좀 그 화끈거릴 정도다. 상당히 이제 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내도 그만이다, 안 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그 사랑의 열매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여러 기업에서 크리스마스 연말 때에 막 몇백억씩 이렇게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자발적인 기업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해야만 세계가 좀 더 많이 그 개도국에 있는 그 우리 이제 세상의 그 개도국 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인색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자발적인 사업 분담금에 낸 것이 1억 3,200만 달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GDP 차이는 한 3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가 자발적인 기여금을 하는 거는 심하게는 100대 1까지도 100대를 도는데 150대 1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세계의 그 식량 위기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 있는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거기에 가서 정상회의를,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좀 이게 식량 위기에 있는 나라들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엔 100만 달러를 냈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에 약 10억 원이죠. 일본은 총리가 직접 와서 1억 5천만 불을 냈습니다. 100만 불과 1억 5천만 불은 150배 차이입니다. 150배.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150대의 차이가 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3배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재산상으로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만큼 남을 위하는 컴패션이 없다. 이런 것이 참 그 큰 문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아프리카의 54개국은 뭐 거의 다 빈곤 국가 아니면 잘해봤자 그 중견뿐이 안 되는 이런 나라들인데 지금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있었을 때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제 제정을 했고 거기에서의 그 기본적인 그 모토 이거는 Nobody is left behind. 어떤 사람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 Leave no one behind. Nobody should be left behind.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 같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54개국이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할 때 하여튼 아프리카를 제일 많이 방문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매년 정상회의 얘는
제가 10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최근에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 The Africa we want, The Africa we want 이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2063년까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43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2063년까지는 대부분 최소 그 중견 개도국을 넘어서겠다. 중견 국가가 되겠다. 이런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 혼자 하기는 어렵고 역시 많은 그 선진국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유로피안 유니언, 일본 이런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 질병이 많습니다. 말라리아가 많은 그 어린아이들을 그 죽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알마라고 해서 아프리카 그 말라리아 동맹, 아프리칸 리더스 말라리아 얼라이언스 이런 회의에도 제가 매번 참석을 했는데 2008년에 그 일본 도야쿠라는 데서 도야쿠라는 데 G7 정상회의가 열려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 후쿠다 수상하고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부시 대통령한테 호소를 해서 아프리카의 그 말라리아의 그 말라리아 모기장 또 여러 가지 모기약 이런 걸 하는데 한 10억 달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결정한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늘 가면 제가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 대낮인데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 다닐 나이 아동들이 전부 다 길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도 없고 책도 없고 또 선생님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UN 아카데믹 임팩트를 만들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임팩트를 주자. 교육의 임팩트를 주자. 여기에 지금 한동대학의 전 김영길 총장님, 장순웅 총장님 이런 분들이 세계에서 어떤 분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시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참 강대국으로 부자의 그 강국으로 다 만든 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제가 다닐 때는 사실 교실도 없이 땅바닥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한 때가 많았습니다. 전쟁 직후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런 학생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 나무 밑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그 총리를 했던 고든 브라운을 특사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를 한번 계속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교육도 중요한데 이제 건강이 중요하죠. 아까 말라리아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프리카 가면은 또 정말로 눈물겨운 것이 아이들이 놀 기구가 없습니다. 그 하다못해 축구를 하려고 해도 축구공이 하나 없다. 어떤 이 옷가지 같은 걸 엮어서 못 쓰는 옷을 끈으로 엮어서 뭐 그거로 다 찬다든지 이런 그걸 갖다 참 눈물 나는 그 광경이죠. 마침 아프리카에서 2010년에 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고 그때 현대에서 아프리카 학생들한테 축구공을 100만 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축구공 100만 개. 이것도 100만 개 하면 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한 10불 정도만 하더라도 한 1000만 불이니까 한 100억 원 되는데 이런 것이 아프리카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을 줬느냐
전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다. 제가 그걸 현대 사장으로도 받아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전달을 한 기억이 있고, 2012년에는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올림픽위원장과 함께 잠비아를 가서 그 파운틴 오브 호프 그 체육 시설을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엔이 한 게 아니고 올림픽 커미티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게 그거 보니까 거기에 태권도 시설이 또 있는 겁니다. 태권도 시설이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참 아주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고생을 하는 거는 어디든지 여학생들, 많은 그 차별을 받죠. 여학생들의 교육에도 제가 신경을 써서 2015년에 그 노벨상을 받은 여러분 잘 아는 파키스탄의 그 말랄라 유스프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랄라 유스프자이는 이 여학생도 교육을 하면은 훌륭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걸 갖다 girl with textbook, girl with a pen, 막 이런 그 캠페인을 벌였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다. girl with a textbook이라는 그 캠페인을 벌리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 학생들한테, 개도국의 학생들한테 희망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 개발의 최우선적인 조건이 이 정치 정세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인권을 확보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여성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또 모든 일에 첩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계기에 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 여성, 특히 젊은 그 소녀들의 그 인권, 교육, 이런 건강,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유로피안 유니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많이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를 둘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다. 시작은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개도국이다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는 세계 경제 3대국, 2대국, 지금은 경제 2대국이죠. 2대국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 3대국이 됐었을 때에 자기들이 개도국을 위해서, 자기들도 개도국이지만 개도국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그 아프리카 개발회의, 티카드라고 있습니다. 도쿄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for African Development를 통해서 3년에 360억 달러를 제공을 합니다. 1년에 120억 달러씩이죠. 중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중국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China Africa Cooperation Forum, 이렇게 해서 3년에 600억 달러, 1년에 200억 달러씩 주죠. 중국과 일본은 매년 중국은 총리와 주석이 번갈아서 아프리카와 아랍을 방문하고, 일본은 총리가 매년 아프리카와 아랍을 방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사실은 이건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안 됐지만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세계 모든 개도국에 대해서 주는 돈이 10억 달러다. 1년에 코이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얼마 가는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전체가 10억 달러다. 거의 참 그 한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에 정부에서 많은 재난 지원을 했죠. 많은 재난 지원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도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러한 돈의 일부만이라도 아프리카 같은데 개도국에 지원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떳떳하고 또 대외적으로 존경을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왕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저 과거 얘기부터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거는 1982년입니다. 1948년에 독립해서 1982년까지니까 하여튼 거의 뭐 50년에 한 번 간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갔는데 그것도 아프리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북한과의 그 대외 경쟁, 그때는 북한이 아프리카에 우리보다 더 많이 갔으니까 그런 그 외교적인 경쟁을 이겨보겠다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4년 만에 1982년부터 24년이 걸린 2006년에 제가 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아프리카를 두 번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아프리카를 한 번 갔고, 근데 그것도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그 회의가 남아프리카에서 있으니까 그때 간 겁니다.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3개국을 방문했죠. 케냐, 우간다 이런 나라들은.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아프리카를 한번 가서 여러 가지 좀 원조도 하는 게 어떠냐. 예산을 보니까 당시에 2006년인데 3천만 달러가 54개국에 배정된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날에 뭐 한 몇십만 불 정도. 그래서 대통령께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 못 가십니다. 그래서 긴급히 해서 1억 달러를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속된 말로 하면 저 세 발의 피 같은 이런 것이겠죠. 하여튼 이만큼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참 그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얼굴이 참 좀 쓰질 않았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많이 요즘도 막 이 문 대통령 때도 하고 며칠 전엔 제가 경제부총리한테도 얘기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뭐 국무총리 이런 분들한테 제가 요즘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정부에 있지 않지만은 전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는 게 있습니다. ODA, 보통 우리가 ODA, 그 공적 개발 지원금입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유엔에서 2000년도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를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에게 2015년까지 그 나라들의 GDP의 0.7%를 개발기여금으로 내라라고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2015년이 되니까 그걸 완전히 한 나라는 세계에 뭐 6나라뿐이 없었습니다. 6나라뿐이. 뭐 영국이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죠. 아주 잘 사는 유럽, 미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고. 근데 평균은 0.7에서 반이 좀 넘는 0.35%를 했습니다. 0.35%. 그래서 꽤 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했느냐 그때에 0.15%를 했습니다. 0.15%라는 건 지금 OECD 국가가 37나라인데
36번째다. 꼬치에서 2번째입니다. 우리가 언필칭 세계에서 10째로 부자다. 이렇게 하는데 0.35%도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아니 재난지원금 할 때에 거기서 조금만 떼서 아프리카로다 보내라 라고 얘기해도 그 전혀 말이 안 맥히는 거죠. 아직도 0.15%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이런 분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0.15%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 자리에서 구글 찾아보니까 0.15%죠. 제가 옳았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으로 돼서는 참말로 지금 곤란하다. 지금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P4G 정상회의를 했죠. 그 세계 정상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녹색 성장을 위해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좀 더 이제는 우리나라에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세계에서 10번째니까 상당히 일정 수준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나라가 유로피안 유니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죠.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여기에 왜 한국이 끼질 못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가지 않습니까? 물론 G7 오리지널 멤버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세 나라를 더 붙여서 G10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는 이걸 하질 않는 거거든요. 이거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참 답답한 일이다. 여러분이 언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그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지금 현재 지도급에서 이런 걸 빨리 고치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 위치에 갈 때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면서 좀 인상 깊게 느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루안다 말씀을 좀 드리죠. 아마 여기 보니까 루안다 학생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루안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죠. 언젠가 거길 방문을 했는데 제가 공항에서부터 쭉 가는 길을 보니까 모든 게 쓰레기가 눈에 잘 안 보여. 길바닥에 아프리카 가면 길바닥에 뭐 코카콜라 병이다, 종이다,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근데 여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또 분리대에도 잔디들이 아주 제대로 갇혀 있고. 그래서 제가 카가메 대통령을 만나서 참 인상 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잘 정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한국이 하는 걸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한국의 새마을 교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새마을 운동을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계속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나라들을 방문했었죠. 우간다, 케냐, 뭐 이런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 그래서 새마을을 갖다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새마을 운동은 뭐 벌써 1970년대 이야기지만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모범을 보이는 이런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강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험은 그 사람들한테 큰 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귀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도 발전한 아프리카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현재 21세기에 세계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되풀이해도 참 모자람이 없을 일이다. 지금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후 환경을 훼손했다. 생태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황께서 제가 재작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그 하느님은 누구나 언제나 다 용서한다. 인간 사회는 때때로 용서한다. 그렇지만은 자연은 절대 용서 안 한다. Nature never forgiv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가슴에 찡하고 와닿는 일 말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이래서 지금 저 탄소 중립 이걸 해야 되는 이런 그 절대적인 아주 절체절명의 때에 도달한 겁니다. 어제까지 한 P4G 정상회의가 세계의 그 탄소 중립화를 시키고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제기구로 되어 있는 그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GGGI입니다. 여기 39개국이 회원국이고 제가 거기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본부가 다행히 한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녹색 성장을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이 국제기구를 유치해 갖고 있고 제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약간 창피한 얘기지만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의거해서 제출해야 될 각 국별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라고 이렇게 하기는데 어느 나라나 다 그걸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출했다가 일종의 그 퇴짜를 맞았습니다. 퇴짜를 맞았죠.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 부족하다. 한국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는 10번째인데 그 하늘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건 7번째로 많습니다. 1년에 7억 2천만 톤을 뿜어내죠. 그거를 2030년까지 45% 줄여라 라고 유엔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거는 24.4% 뿐이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합격이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2일 날 부시 대통령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 NDC를 상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안 하시고 상향하겠다라고 했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면서 상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달에 영국 런던에서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표할 거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발표할 거로 정부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어떤 기업이든지 뭐 사기업이든지 공기업이든지 뭐 개인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28일 날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학교가 있는 그 포항에
포스코도 수소환원 제철을 통해서 2050년까지 하늘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 하나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려면은 2050년까지 지금 30년뿐이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자동차는 제가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의한 거는 2035년부터 지금 휘발유, 디젤로 쓰는 자동차는 생산 금지다 라고 건의를 해서 이 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걸 집행할 겁니다.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2035년 이후에는 그런 차를 만들지 않겠다. 전기차 뭐 이런 걸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포스코가 2050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SK, 뭐 삼성, 뭐 모든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해서는 또 안 되죠. 전 세계가 다 해야 된다. 미국, 유로피안 유니언, 특히 중국, 일본,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것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은 10년 늦습니다. 왜냐? 중국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한 500개나 되는 그 석탄 발전소 또 수십 개가 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자동차가 지금 뭐 몇억 대가 되죠, 거기가 자동차가.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바꾸려면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10년 정도 더 그 말미를 더 준다. 이런 게 국제사회의 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 하면은 우선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되게 다 지금도 녹지만은 훨씬 더 빨리 녹아버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갈 겁니다. 평균 기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3도 올라간다. 3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목표는 1.5도가 2100년까지 1.5도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1.3도를 썼습니다. 1.3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은 건 0.2도. 여러분 80년 동안에 0.2도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 템퍼레처 라이즈,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0.2도에 막을 수 있느냐? 그건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제까지 우리가 벌써 1.3도를 썼는데 그러려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의 제일 목표가 2050년까지 탈탄소하는 거다. 탄소를 제로로 만든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북극, 남극 모든 이런 데가 녹아서 해수면이 최소 60cm에서부터 3m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지구에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60cm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포항 앞바다가 올라와서 60cm가 올라와서 건물을 60cm로 채웠다. 그럼 그 건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60cm가 물이 찼는데 도로에 차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까? 전기 끊어지고 결과적으로 안 된다. 지금 100년 내에 대멸종이 올 수 있다. 6차 대멸종이 올 수 있다. 이제까지 지구의 역사에 5차례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5차례 멸종은 6,500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6,500만 년 전에. 그때 공룡들이 우리가 아는 공룡들이 다 죽었죠. 대멸종이 생기면
모든 생물체의 70% 이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 식물 70% 이상이 없어지는 거죠. 지구의 멸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2100년이 타겟인데 그 중간의 타겟은 2050년이다. 2050년 여러분이 한참 아마 2050년 되면 뭐 제 나이쯤 되겠죠, 여러분들. 제 나이는 안 되고 뭐 하여튼 한 50대 이상이 되겠죠. 한참 일하실 때죠.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지도자들을 챌린지 해야 된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 있지 않습니까? 그 멕시코에 또 다른 또 사람 나오고 이 젊은 청소년들이 지도자들을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가 2019년에 유엔 총회에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셨고 그때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16살 먹은 스웨덴 소녀가 유엔 총회 본 회의장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를 훔쳐갔습니다. 나의 미래를 훔쳐갔더니 말이 좋아서 그렇지 망쳤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I will never forgive you. 막 이런 식으로 다 대갈일성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 이 감명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입니다. 여러분 다 투표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주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시민 정신이다. 세계 시민 정신이다. 제가 시민 정신 하라는 거는 한국 시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세계 시민이 돼야 된다. 글로벌 시리즌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제가 벌써 한 50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이런 정상회담이 됐고 한미 간에 그 언론에 뭐 많이 났던 한미 동맹이 어쩌냐 그런데 한미 동맹의 질, 폭 이런 걸 확 넓혔다. 그런 면에서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또 북한의 그 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선순위를 확인을 했다. 또 그간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뭐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또 남중국 핵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그 의견을 많이 진일보한 이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뭐 이 첨단 산업에서 한미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고 또 백신 생산을 위한 협력 관계 설정 이런 건 아주 실질적인 성과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한미 동맹을 좀 더 실속 있게 강화하고 또 이 통상 이익도 확보하고 또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를 잘 해결해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이 북한 정책, 일본 정책, 중국과의 정책에서도 이런 것이 모두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동대는 뭐 여러 기준으로 봐도 국제적인 수준의 이란 대단히 아주 탑 클래스의 그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는데 좀 선도 역할을 해야 된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뭐 감독 없이 시험을 본다든지 전 공간의 융합 교육이라든지 무전공 무학과 입학제도 이런 뭐 끊임없는 교육 혁신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또 2019년에 김영길 그 그레이스 스쿨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이 그레이스 스쿨,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이야말로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센터로서 한동대가 지향하는 전인적인 인성교육, 또 국제화,
이런 거에 앞장서야 된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유엔 아카데믹 임팩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어느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한동대가 앞서서 끌고 나가고 있고 유엔에서도 저는 유엔 떠났지만 유엔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김영길 총장께서 그를 Globally Responsible and Advanced Citizenship Education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듣고 그야말로 참 이거 아주 포사이트다. 아주 미래를 보는 선견지명 있는 이런 얘기다. Globally Responsible and Advanced Citizenship Education. 이거는 한동대생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전인적인 세계 시민 인증 과정을 운영하고 또 이 전인적인 세계 시민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갖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글로벌 프로그램 솔버. GPS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GPS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쓰죠. 이 GPS가 여러분들이 GPS가 되는데 그 GPS는 보통 말하는 GPS가 아니라 글로벌 프로그램 솔버. 이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 정신을 더 좀 무장하고 한국의 기여를 대세계 기여를 더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의 1시간을 말씀을 드렸고 한 30여 분 정도 시간을 갖고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 너무 소중한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크게 영광스러웠습니다. 소중한 강의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무총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많은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총장님께 드리면 총장님께서 함께 또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있는 학생들 중에 질문 있는 학생은 먼저 좀 손들어 표시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온라인으로도 이미 질문을 한 학생이 있고 또 사전 질문을 또 받은 취합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있는 학생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하는 동안 먼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신 질문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팔에서 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프로페서 라메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엔의 제8대 사무총장님으로서 재직하시는 동안 역임 기간 중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특별히 네팔과 같은 나라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총장님 강의는 계속 영어로 통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답변을 해주셔도 영어 통역으로 답이 아마 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팔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으로서도 방문했고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도 방문을 하고 네팔의 지도자들하고도 많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왔었죠. 유엔 사무총장 이제 10년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 우리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제 임기 중에 그 힘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2015년 12월 12일 날 채택했다. 이것이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세계
그 당시에 서명한 나라가 유엔은 193개국이지만 195개 당사국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이 회의가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194개국이 다 찬성을 했는데 한 나라만 반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참 기적적으로 195개국이 모두 예스를 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제가 여기 뭐 북극에 가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북극을 4번을 가고 남극을 1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아크틱 리전 이걸 갖다가 5번을 방문했죠.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한 우선 장비도 필요하고 위험하고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유엔 사무총장의 그런 왜 갔느냐? 제 눈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 이걸 보기 위해서 갔고 그 다음에 제 입으로 현장에서 빙하가 녹는 현장에 서서 세계 방송 CNN이나 BBC나 우리 KBS도 갔습니다. 를 통해서 세계에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등등 이런 그 역할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지속가능 발전이 제 임기 중에 2015년 9월 25일 날 교황께서 참석하신 이런 가운데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교섭입니다. 17개가 모든 걸 다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타겟을 세우고 시한을 정하고 근데 많은 그 교섭이 필요하죠. 협상이. 오랜 수년간 6, 7년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전 나라가 전 세계가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2030년까지 타겟을 두고 있는데 2030년 되면 세계에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또 고칠 수 있는 병, 예방할 수 있는 병, preventable disease로부터 모두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라든지 뭐 튜버클로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병들.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아동들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될 그 권리가 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17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SDG의 일환이지만은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제가 역대 어떤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혼신의 힘을 더해서 지금 현재 여성의 그 정치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다. 유엔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죠. 여성 국회의원이 57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은 제가 그 세계 그 경제 수장들, 그 체어맨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사회에 여성이 많이 이사로 있는 회사일수록 더 회사의 그 막 이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다. 이런 것이 다 숫자로 다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보람차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보람차기 전에 뭐 또 후회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아직도 세계가 평화롭지 않고 아직도 분쟁이라고 아직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고 아직도 시리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후임자가 잘 할 것을 알고 제가 여기서 꼭 질문을 그렇게만 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 세계 시민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인적 세계 시민으로서 특히 인성적인 측면에서 갖춰야 할 역량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이 그전에 좀 옛날 그 철학자들이 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약이냐 선이냐 여러 가지 저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 우리가 그 시민 정신, 세계 시민 정신을 갖다 함양하면 그 인성이 이제 좀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서 제가 가끔 이런 그 예를 듭니다. 그 물로부터 배워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님보다 60년 전에 태어난 그 노자가 계시죠. 노자. 도덕경을 쓴 거기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그것이 가장 최고의 그 덕목은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컬러가 없죠. 색깔이 없죠. 투명하죠. 그 다음에 물은 불필요하게 남하고 이 대치를 안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중에 돌멩이가 있다든지 뭐 바위가 있더라도 또 어떤 뭐 언덕이 있으면은 그걸 옆으로 스쳐갑니다. 돌멩이를 꼭 굴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늘 흐릅니다. 늘 움직이지 않고 늘 흐른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겁니다. 특별히 뭐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그러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뭐 세계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세계 지도자로서 당신의 그 어떤 리더십 이런 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얘기해서 제가 휘호까지 하나 써서 상선약수를 한문으로 휘호를 써서 이렇게 기준을 증정도 하고 그랬는데 전 그걸 믿고 직원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정신이다. 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료들하고 자기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정당한 그 이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디베이트는 좋지만은 공연이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인성을 넓히는 거죠. 인성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거죠. 전 그거를 가지고 참 뭐 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뭐 상선약수를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 윗 어른들이 저들 학교 다닐 때는 꼭 그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그 도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데서 좀 배우고 최소한도 나라에도 실천해야 되겠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화날 때는 뭐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급적 그러한 걸 갖다 참아가면서 남하고 부드럽게 사는 게 좋다. 그런 것 여러분 그 상선약수 어디 한번 그 구글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그 뜻이 되게 다 나오리라. 그걸 이제 약간 또 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계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게 우리 지구의 원소에 그 5원소가 있습니다. 5원소. 5원소가 불, 물, 그 목, 철, 그 다음에 흙, 토. 그러니까 이게 화수목금토
요일과 또 맞습니다. 이상하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대개는 불로다 생각을 하죠. 불이 무섭죠. 그러나 불은 물이 꺼버립니다. 어떤 것도 불을 이길 수 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되질 않는다. 이 지구는 3대 7, 7의 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3분이 안 돼 있죠. 우리의 몸은 3대 7의 물과 살뼈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묘한 진리 아니겠느냐. 우주의 그 오묘한 진리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 공직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선 남의 말을 잘 듣고, 먼저 듣고, 충분히 듣고, 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그 디테이트 시키는 것보다.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우리 UN 직원들 또 간부들, 그 세계 지도자들 이런 사람한테도 가끔 얘기를 하고 그랬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학생들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인적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상 보면요, 이 세계 지구가 좀 우리가 뭐 넓은 것 같지만은 아주 작은 그 별 중에 하나고 또 이 통신과 또 이 통신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는 0.1초 내에 모든 게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벌써 세계 끝까지 1초 내면 다 완전히 도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는 학생, 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녹색 성장이나 탄소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막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는 개발도상국은 이제 친환경 태양열이나 전기차 같은 그런 기술도 부족하고 또 선진국에게 좀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은데 그런 개발도상국에게는 그 녹색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물론 개도국들은 그러니까 이 기후 환경의 위기가 왜 왔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서방 진영 때문에 생겼습니다. 미국, 유럽 및 이 세계를 세계 발전을 주도했죠. 1880년대 이 산업혁명이 나면서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산업화라는 미명하에 하여튼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나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지 모르고 했죠. 이것이 살 길이다 하고 한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는요, 아무 잘못 없이 이미 영향만 받고 있는 겁니다. 영향만 받고 있고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스티스가 아니다. 정의롭지 않다. 이래서 유엔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주 책임은 OECD의 37나라다. OECD에. 그러나 개도국들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되죠. 대한민국은 다행히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하겠다고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그 순간까지 대통령이 발표한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디베이트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뭐 열을 많이 내고 못합니다. 도저히 한국은 2050년까지 안 된다. 포항제철 포스코 할 수 있습니까? 저기 남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그 다음에 60개나 있는
저 석탄 발전소 이거 다 그냥 완전히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다 하루아침에. 근데 자동차 이거 다 어떻게 저 고칩니까? 어떻게 다 수소차, 저 전기차로 고칩니까? 뭐 등등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선 지구가 죽고 사람 인류가 죽어가는데 못할 게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아니 그야말로 얼티메텀입니다. 얼티메텀. 최후 통첩 같은. 그렇기 때문에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우선 이 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한 것이 작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모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못 맞고 한 800억 달러 정도는 맞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결정이 된 거니까 매년 금년부터 2021년, 2년, 3년, 4년 무기한으로 매년 1,000억 달러씩을 모아서 개도국한테 재정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의 그 모든 공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바치고 이거 갖다 수소차로 다 만들어 준다든지 전기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지금 계산한 것이 약 250억 달러가 몇 년 사이에 들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아프리카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있습니다. 그 총재 뭐 이런 분들하고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 제가 그 글로벌 센터 온 애답테이션 그러니까 기후 적응 센터 세계 기후 적응 센터의 이사장입니다. 또 그래서 그때 1월 25일 날 정상회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뭐 다 정상들이 참석을 했고 지난 4월 6일 날은 아프리카 정상들에도 회의를 해서 아프리카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런 것이 우리 현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재작년에 2억 달러를 유엔에 가셔서 여기에 더 내겠다 돈을 내겠다. 근데 2억 달러 가지고는 뭐 도대체 그 부족하죠. 그러니까 1년에 1,000억 달러를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이 농업제도, 물, 뭐 그다음에 산업제도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그러려면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이것이 뭐 몇 조 불이 들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은 이 OECD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7개국이 돈을 다 추렴해서 내야 된다. 우리나라 하는 거 이외에 내야 된다. 이런 그리고 기술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다 같이. 그것이 이제 그 클라이밋 저스티스입니다. 기후 정의. 그래서 클라이밋 저스티스를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간 하여튼 이번에 6월 달에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또 11월 달에 영국 글라스고에서 그 컵 26이라고 그래서 그게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게 이제 당사국 회의입니다. 당사국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온라인으로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계셔서요. 이 질문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질문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루이자 베가노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개도국들이 백신과 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코백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현재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다자주의의 그 실패죠. 그 사실은 유엔 다자주의의 상징, 다자주의의 아주 그냥 최고의 그 기관은 유엔입니다. 멀티래터리즘에.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타자주의를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각자 도생이죠.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가 났을 때 미국 혼자 하여튼 자기들 조치만 취한 겁니다. 사실 WHO가 세계보건기구로서 이 코로나를 처리하고 백신을 해야 되는 중심 기구입니다. 유엔에. 근데 미국이 그 기구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내동 있다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판에 군대를 철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주력 군대를. 그러면서 각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뛰고 영국, 불란서 할 것 없이 각자 뛰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근데 백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이런 한 두세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소위 백신 내셔널리즘이 나온 겁니다. 자국 중심으로 나왔죠. 다행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WHO도 다시 들어가고 타자주의를 회복하겠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냥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해도 부족한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휘청거린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미국이 다자주의를 회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자주의가 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분명히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다행히 또 이 코로나도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그 회복과 진정 기미에 들어가 있고 그 백신도 지금 보급이 이제 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걱정이죠. 페루 같은 나라도 지금 사실은 이제 중남미에 있으면서 사실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세계 시민 정신이 부족한 거죠. 세계 시민 정신이 부족하고 솔리다리티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유엔 중심으로 해서 미국, EU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그 위치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더 국제사회의 발전과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동대 학생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